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의 최리나입니다. 2009년 기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새해부터는 달라지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우선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3,77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또 저소득층이 취업에 성공할 경우 100만 원의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자녀 가구라면 일정 규모의 자동차에 한해서 취등록세가 50% 감면된다고 하는데요. 올해 바뀌는 제도와 요금 체계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드리겠습니다.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 먼저 뉴스부터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뉴스에서는 새내기 직장인들이 보다 손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장기주택 마련 저축과 펀드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서울경제신문 김영필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기주택 마련 저축과 장기주택 마련 펀드, 흔히 장마저축, 장마펀드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요즘 사회 초년생들한테는 최고의 절세 상품이자 또 보다 쉽게 집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먼저 장마펀드, 장마저축 어떤 상품인지 상품 설명부터 좀 부탁을 드리죠. 네, 이들 상품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서민들이 자신의 집을 보다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도입된 장기 적금 상품입니다. 가입 요건은 만 18세 이상으로 세대주여야 하고 또 집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다면 그 집의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또 기준시가도 3억 원을 넘으면 안 되는데요.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유리한 상품인 만큼 조건이 맞다면 가급적 빨리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장기 적금 상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사회 초년생들한테 이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는 아무래도 비과세 또 소득공제 혜택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예, 맞습니다. 일반적인 은행의 예금 적금 상품은 이자에 대해서 보통 15.4%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장마저축은 그러한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이자 소득이 연간 100만 원이라고 할 때 보통의 금융 상품에 비해 15만 5천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장마 펀드의 경우도 채권 투자에 따른 이자 소득, 주식 투자에 따른 배당 소득이 발생해도 마찬가지로 비과세 처리가 됩니다. 또한 장마 상품들은 소득공제 혜택이 매우 큰데요.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연간 저축 금액의 40% 이내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4천만 원인 근로자를 예로 든다면 300만 원을 저축하면 12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아서 약 22만 4천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네, 요즘같이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시기에 이자에 대한 비과세 또 연말정산 시에 소득공제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 분명 매력적인 것 같고요. 때문에 자격 조건만 된다면 정말 놓쳐서는 안 될 놓치기 아까운 상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 쭉 들어보니까 장마저축, 장마펀드 모두 가입 조건, 세제 혜택 비슷한 것 같은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둘 간의 어떤 장단점 비교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투자자금의 안전성을 중요시하신다면 고정금리를 적용해주는 장마저축이 적합하고요. 반면 원금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높은 수익을 원한다면 장마펀드를 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장마저축은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고요. 장마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수익을 낸 만큼 추가로 수익을 배당해주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장마저축과 펀드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어디서든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또 혹해서 무조건 가입을 해선 곤란하겠죠. 가입할 때 주의사항이 있다면 좀 일러주세요. 네, 장마저축에 가입할 때 잊지 마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가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해지를 하면 세금을 도로 내야 합니다. 가입 후 1년 이내 해지할 경우 납입액의 8%나 60만 원 중에서 적은 금액을 추징당하게 되는데요. 또 1년 이상 5년 이내의 통장을 깨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납입액 4%와 3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물어내야 합니다. 결국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무조건 7년 이상 저축하는 생각으로 꾸준히 적립해야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다는 점인데요. 또한 장마저축은 분기별로 최소 10,000원에서 300만 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자신의 월급과 재정상을 고려해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중간에 급전이 필요할 경우에 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약간의 대출을 무는 것이 아예 통장을 아예 해약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점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중간에 통장을 깨트리지 말고 적어도 한 7년 동안은 꾸준하게 가입이 돼 있어야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어쨌거나 이 암울한 투자 환경에서 장마로 대응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김영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실속 있는 미술 재테크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미술거리의 특색을 통해 알아보는 미술 재테크의 모든 것. 갤러리 특구 그 4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주엔 미술을 생활 속으로 한층 더 가까이 끌어들인 신사동 일대를 둘러봤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미술재테크의 양희선입니다. 오늘은 갤러리 특구 그 4번째 시간, 가로수길이 예쁜 신사동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기 아주 좋은 장소죠. 그런데 이곳에 아주 특색 있는 화랑들이 밀집해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이곳에서 80년대 후반에 개관해 20년간 굳건히 자리를 지켜온 한 갤러리를 찾았는데요. 역량 있는 작가 배출은 물론 장애인 작가를 위한 전시로 미술 사랑을 실천하며 신사동의 터줏대감임을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갤러리들과의 그 차별화를 위해서 우리 신사동 갤러리들만의 특별한 전략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신사동에는 30여 개의 갤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갤러리들은 강남 지역에서도 이제 특구로서 이제 보다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해외 유명 작가 전시를 하거나 국내의 중견 이상 유명 작가를 기획 초대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지역의 터줏대감이시잖아요. 특별한 네. 사명감이 있으실 것 같고 또 역할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이제 가을에 신사동 축제가 있어요. 그리고 뒤로 이제 신사 미술제를 통해서 보다 이제 저변 확대와 또 이 신사동 미술 발전을 위해서 조금은 도움이 됐으면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판화 공방으로 시작해 한국화는 물론 서양화까지 다양한 장르를 접할 수 있는 곳도 있었는데요. 현재 파스텔 톤의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으로 마니아층을 확보하고 있는 일본 작가 작품이 전시 중에 있었습니다. 신사동의 갤러리들은 예쁘고 예술적인 건물로 트렌드를 주도해 나가기도 했는데요. 그 안에서 12동물을 익살스럽게 표현하면서 인간 사회를 풍자한 한국형 팝 아티스트 안윤모 씨의 작품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재치 넘치는 작가의 작품 세계가 참 인상적이죠. 인사동 등 강북을 중심으로 분포하던 화랑은 미술의 불모지던 강남으로 번지기 시작했는데요. 이곳에서 특유의 매력을 발산하며 미술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작가들의 진면목을 진지하게 파헤치는 기획전을 중심으로 가능성 있는 작가를 발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인근에는 40여 년 가까이 미술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의 흐름을 폭넓게 조명해온 미술사적 역사가 깊은 화랑도 자리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즐거운 우리 집이라는 테마 작품으로 아이들과 함께하는 문화 이벤트가 한창이었습니다. 패션과 젊음의 거리에서 만나는 문화 예술 공간. 바쁜 일상 속에 편안한 휴식처가 되겠죠. 가로수길의 갤러리들을 쭉 돌아다 보니까요. 기존의 갤러리들과는 다른 독특한 화랑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의 특별함은 바로 갤러리 대표의 특이한 이력이 있었는데요. 예리한 투자 감각을 살려 이렇게 멋진 작품들을 배치한 건 바로 은행원 출신으로서 투자 가치를 내다볼 줄 아는 전시자의 전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시대를 반영한 디지털 리얼리즘으로 시선을 끌고 관객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상상을 경험하게 하는 개성 만점의 갤러리들도 있었습니다. 한가로이 거닐 수 있는 풍경 속에 아담하게 펼쳐진 신사동 갤러리 특구. 차 한 잔의 따뜻한 여유와 미술의 매력에 취하고 싶다면 신사동 가로수길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요즘 트렌드의 중심지로 떠오르는 곳이죠. 신사동 가로수길. 이곳에 자리 잡은 신사동 미술거리 또한 미술계 트렌드를 주도해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컬렉터들이 즐겨 찾는다는 신사동 미술거리. 지금부터 핫플레이스들을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상인 기자, 양혜선 아나운서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사동 가로수길 하면 사실 맛집 또 예쁜 카페로 유명한데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해서 이렇게 갤러리 특구로 부상을 하게 된 겁니까? 네, 강북에는
인사동과 삼청동이 있는데 강남권에는 아쉬움이 컸던 게 사실입니다. 압구정로 신사중학교와 현대고등학교 맞은편 사이길에서부터 신사동 가로수길이 시작되는데요. 원래 이곳은 조용한 주택가로 드문드문 갤러리가 있었고요. 인근에 수입 부티크 매장이 있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가로수길 입구에 있는 대로변 수입 가구 명품점이 크게 부상하면서 주변에 인테리어 전문점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덩달아 아트숍도 입점하게 됐습니다. 결정적이었던 계기는 2003년에 지역축제가 이곳에서 열렸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가 노후화된 건물을 예술적으로 리모델링하자는 붐을 일으키면서 인근이 확 바뀌게 됐습니다. 또 이 지역에는 유난히 사진작가들의 스튜디오가 많고요. 화가들이나 작가들의 방문이 잦기 때문에 보는 눈 있고 안목 있는 분들을 통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동인구가 늘어났고 분위기 있는 카페와 전문 레스토랑이 많이 들어섰고요. 이런 공간들이 바쁜 일상에서 한숨 돌리는 휴식처가 되기 위한 트렌드 리더들의 필수 코스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유롭게 작품 감상을 하면서 또 분위기 있게 친구하고 또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주 자연스럽게 자생적으로 형성이 됐다는 느낌인데요. 본격적으로 갤러리를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이 신사동 미술특구의 전반적인 특징을 좀 한번 짚어보고 싶네요. 네, 좀 더 대중이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생활 밀접형 회화와 조각을 선보인다는 게 이 지역 화랑들의 특징이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소개한 주변에 있는 명품 가구점, 인테리어 전문점, 아트숍들의 영향도 없지 않은데요. 특히 이 지역 건물 소유주들은 상당수가 젊은 유학파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들의 여유로움과 신선한 감각이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입점한 화랑들은 최신 유행을 즉시 반영하는 동시에 또 참신한 유행을 주도하기도 합니다. 또 이 지역 미술계 종사자들을 보면 다양한 경험을 쌓고 안목을 키운 화랑 운영자와 아트 딜러들이 많고요. 이들은 미술 저변의 확대로 좀 더 폭이 두터워진 젊은 컬렉터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굳이 작품을 즉시 구입하지 않으시더라도 관람을 하고 갤러리스트들을 통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만으로도 유익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신사동 화랑특구는 언제부터 생기게 된 겁니까? 네, 신사동 화랑특구는 8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고요. 지금은 어느덧 30개 이상의 화랑들이 들어섰습니다. 특히 신사동 화랑가의 시작은 가로수길 초입에 위치한 예화랑이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78년에 설립해서 82년에 이곳 신사동으로 옮겨왔는데요. 당시만 해도 미술의 불모지에 가까웠던 강남 지역에 처음으로 화랑이 들어선 셈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 지역에 리모델링 바람이 불면서 예화랑 역시 건물을 신축했는데요. 약간 휜 듯한 형태는 마치 건물 외벽에 물결이 일렁이는 듯한 이런 묘한 분위기로 세련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건축물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또 81년에 개관해서 88년에 신사동점을 연 표갤러리 역시 이 지역 미술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환경 조형 프로젝트나 공공미술, 아트 컨설팅이나 미술품 대여 등의 사업 다각화로 많은 기여를 했는데요. 최근에는 본점이 이태원동으로 옮겨갔고요. 청담동 지점, LA와 베이징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남 지역에 최초로 화랑의 문을 연 예화랑 그리고 그 뒤를 이은 표갤러리. 따지고 보니까 신사동 화랑특구는 어떤 지금의 유명세를 떨치기까지 터줏대감들의 역할이 참 컸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화랑이나 표갤러리 이외에도 청작화랑이 1987년에 개관한 신사동 터줏대감입니다. 연평균 10번 이상의 의미 있는 기획전을 열고 있는데요. 바보산수로 유명한 운보 김기창 화백은 다들 아실 텐데 그분이 청각장애를 딛고 그림으로 열정을 품어냈다는 것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청작화랑은 김기창 화백이 처음으로 청각장애인들을 초대전 형식으로 전시하는 기획전을 연 것으로 유명한데요. 사실 화랑 홈페이지에도 소개돼 있다시피 이 화랑 대표의 아드님이 청각장애를 극복한 조각가입니다. 이 때문인지 유난히 작가에 대한 애정이 돋보이는 화랑인데요. 뿐만 아니라 청작화랑은 구족화가 전시 같은 장애인 화가를 자주 열면서 수익금은 전액 장애인들을 위한 후원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또 97년부터는 청작미술상을 제정해서 작가들에게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냥 보기에는 뭐 예쁘고 아기자기한 화랑이다 싶었는데 이렇게 또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오랜 역사 또 미술사적 의의까지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강남, 신사 이런 어떤 지역적 특징도 배제하고 생각하기는 조금 힘이 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최신 유행이 즉시 반영이 되는 그런 장소에 있다 보니까 글쎄요, 갤러리 안에 있는 작품에까지 그런 경향이 스며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가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트렌드에 민감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가로수길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어반아트의 박명숙 대표는 세계적인 경매회사인 소더비에서 현대미술 딜러로 4년간 일했던 경력의 소유자입니다. 또 10년 이상 여러 기업이나 단체들의 공공미술 컨설팅을 했었고요. 때문에 다양한 경험과 안목이 있기 때문에 미술 투자자들에게 유익한 조언을 많이 해줄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최초의 판화 공방인 서울 판화 공방을 모체로 한 갤러리 SP도 최신 유행을 잘 반영하고 있는데요. 89년에 개관해서 98년에 청담동으로 이전했고 이곳 신사동에는 2006년에 입점을 했습니다. 판화 이외에도 회화나 조각, 도자기까지도 활발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아트페어를 통한 국내 중견 작가, 신진 작가 소개에 노력하고 있고 해외 작가를 국내에 소개하는 데도 적극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술계 트렌드가 궁금한 분들은 신사동으로 지금 가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신사동으로 가고자 하는 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어떤 전시가 열리고 있는지 말이에요. 양혜선 아나운서. 네, 어반아트에서는 한국형 팝아트로 동물 아이콘을 자유자재로 표현하는 안윤모 씨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12가지 12지신 동물을 인간 사회 풍자에서 아주 재밌게 그려냈는데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연초에 온 가족이 같이 관람하기에 딱 안성맞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갤러리 SP에서는 재팬팝 2세대 대표 작가 마유카 야마모토의 전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솔드아웃을 기록했는데요. 그만큼 관람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가 있었고 또 전시 분위기가 아주 활기찼습니다. 네, 이런 불경기에 솔드아웃이라는 이게 웬 말입니까? 정말 제가 다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안윤모 작가의 전시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된 12마리 띠동물이 카페에 앉아서 단체로 커피 마시는 작품도 있다 그러니까 직접 가서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아주 특별하게 젊은 감각을 자랑하는 그런 화랑도 있다면서요? 예, 메이준 갤러리 역시 작지만 실속 있는 화랑입니다. 최근 들렀더니 디지털 리얼리즘을 펼쳐 보이는 작가들의 그룹전이 열리고 있었는데요.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미술계를 주도한 극사실주의, 포토리얼리즘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디지털 세대를 겨냥한 디지털 리얼리즘이 대세일 거라는 게 이들 젊은 작가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또 예화랑 뒤쪽에는 얼갤러리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 역시 재미있는 전시들을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고요. 가로수길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도산공원 근처의 IM아트도 역시 해외 미술 경향을 발빠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시 오프닝을 DJ를 초청해서 클럽 파티 형식으로 열 정도로 젊은 감각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2005년을 전후로 해서 신사동 화랑가의 부상과 함께 입점한 곳들입니다. 또 트렌디한 곳인 만큼 이곳에는 미술품 소장에 관심이 많은 연예인들도 가끔 맨 얼굴에 선글라스 차림으로 방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희도 맨 얼굴에 선글라스 끼면 혹시 또 연예인이라는 기분 좋은 오해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이와는 별도로요. 요즘에 강북에서 원래 운영이 돼 오다가 전략적으로 신사동으로 이전한 갤러리도 있다고 하고요. 신사동 쪽으로 확장을 한 갤러리도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단일 화랑으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화랑이 어디 있는지 궁금하시죠? 네, 갤러리 현대. 예, 바로 신사동에 위치한 갤러리 현대 강남점입니다. 3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갤러리 현대가 지난해 9월에 강남 진출을 선언했는데요. 건평 1000여 평의 5층 건물이면서 전시 공간만 450평 이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소비력 있는 젊은 잠재 컬렉터들이 많은 강남권을 노려서 진출한 것인데요. 젊은 직장인 컬렉터들을 고려한 만큼 운영 시간도 저녁 8시까지 늦지막히 문을 열고 있습니다. 또 1층에는 레스토랑과 와인바를 겸하고 있는 두가원이 입점하고 있어서 다각도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강남 지역에 복합 문화 공간이 없다는 점을 노려서 기업이나 브랜드와 아트를 혼합한 문화 마케팅 같은 전시 기획을 꾀하고 있습니다. 또 VIP 고객들의 수요에 맞춰서 미술이나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문화 이벤트도 꾸미고 있다고 하니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김덕기 작가의 행복한 가족을 주제로 한 즐거운 우리 집이 전시 중인데요.
아이들에게 그림도 보여주고 화가가 직접 그림을 가르치기도 하는 이벤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뭐 단일 화랑으로는 국내 최대 전시 공간이라고 하니까요. 나 갤러리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하는 분들에게 특별히 갤러리 입문 장소로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이어서 그 전략적으로 신사동으로 이전한 갤러리 또 어디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광화문에 있다가 지난해 신사동으로 이전한 아트포럼 뉴게이트가 있습니다. 원래는 2003년에 개관한 화랑이었는데요. 컬렉터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서고자 강남으로 이전했다고 합니다. 해외 아트페어 중에서도 특히 치열하기로 유명한 뉴욕 아트페어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별적으로 크리스티 같은 해외 경매에도 작가들을 선보여서 국내 작가를 해외 무대에 소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헌조 작가의 개인전이 열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뭐 본점은 따로 있지만 전략적으로 신사동 쪽으로 이전을 한 갤러리 현대, 또 아트포럼 뉴게이트 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좀 성격이 독특한 화랑도 눈에 띈다면서요? 네, 필립강 갤러리가 대표 이력이 좀 특이한 곳 중에 하나인데요. 은행원 출신으로서 컬렉터로 그림을 사랑하던 것을 화랑 운영으로까지 확장시킨 케이스입니다. 컬렉터들의 안목을 고려해서 보고 즐기기에 좋은 작품들을 선보이면서 동시에 은행원 경력이 있어서인지 투자가적인 안목도 뒤지지 않습니다. 또 크래프트 하우스는 이름이 암시하듯 공예 전문 화랑인데요. 금속 공예가이자 교수인 김승희 씨가 94년에 종로 구기동에 열었다가 신사동에 개점했습니다. 공예가들을 중심으로 한 의미 있는 기획전들이 많이 열리는 만큼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직 은행원이었던 대표가 운영하는 갤러리, 또 공예 전문 갤러리, 분명 평범한 갤러리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처럼 신사동에는 볼거리도 많지만요, 먹을거리도 풍부하다고 하는데요. 어떤가요? 네, 신사동 가로수길은 그 갤러리 이외에도요, 트렌디한 레스토랑들이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잡고 있었습니다. 다양하게 늘어선 특색 있는 레스토랑들, 그리고 맛있는 음식과 아기자기한 분위기로 가로수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있었습니다. 외형이 예쁜 유럽풍의 카페도 그냥 지나치긴 힘들었는데요. 친구들과 미술을 감상하면서 차도 한잔하고 또 출출하면 식사도 하는 그런 한나절의 휴가, 이곳에서 보내면 정말 손색 없이 좋은 하루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술의 멋과 세련된 예술적 감각이 어우러진 신사동 미술거리, 가족과 연인과 혹은 친구와 연초 나들이 계획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지금까지 가로수길을 더 멋스럽게 수놓은 신사동 미술거리 들러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난 연말 지전직이면 백전백승, 그러니까 돈을 알고 나를 알면 돈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하는 주제로 돈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제 2009년 새해에는요, 돈이 아닌 나 자신을 알기 위한 시간을 새롭게 마련을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어김없이 엉클조 조경만 대표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번 시간부터요, 강의 주제가 나를 알아가는 공부인데, 이게 무슨 소크라테스가 등장하는 윤리 시간도 아니고 말이죠. 그냥 재테크하는 방법을 배워보는 시간인데, 굳이 뭐 나에 대해서까지 알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런 것을 주제로 잡아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돈에 대한 여러 가지 속성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뭐 돈이 움직이는 것, 그 다음에 금리와 또 채권, 주식, 뭐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결국 그렇게만 놔두면 그건 남의 문제이지 내 문제는 아니니까 그 문제를 내 쪽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는 좀 나를 알아서 같이 잘 결합을 시키면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좋은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지난번엔 돈을 알았으니까 이번에는 나를 아는 시간을 좀 마련했으면 해서 이런 주제를 잡아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2009 인생 역전, 올바른 재무 설계부터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돈의 문제는 결국 인생의 문제죠.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많은 사회 범죄 중에 상당수가 돈 때문에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공감이 갑니다. 무슨 뭐 남을 속이거나 빼앗거나 또는 무슨 사고를 치거나 하면 전부 다 돈이 갖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요. 결국 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제가 걱정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유가 있는 사람은 점점 더 여유가 있어지고요. 돈에 대해서 시달리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계속 날이 갈수록 더 힘들어한다라는, 우리가 이거를 사회적으로 양극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양극화 현상을 포함해가지고 선진국에서도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돈이 있는 나라가 힘이 세지 않습니까? 미국이 또 앞으로 중국이 더 세계 강국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나라가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돈 때문에 어떤 때는 돈이 좀 있으면 자존심도, 신분이나 그룹, 또 명성, 어떻게 보면은 도덕성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돈으로 판단을 받는 그런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돈의 세계하고 내 문제를 연결시키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돈의 세계에서 여러분들한테 처음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라이프 사이클. 이건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겪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죠. 태어나서 자라고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직업을 갖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뭐 이렇게 쭉 진행되는 무언가가 인간의 삶에서 반드시 비롯되게 되는데 이런 문제들을 쭉 고민하게 될 때 과연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돈에서 계속 쫓기면서 사는지 아니면 내가 그것을 끌고 가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이 실제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면 반드시 있게 되는 현상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하게 될 때 그런 것들을 재무 설계라는 방법을 통해서 목표를 세우고 좀 가면은 훨씬 더 편하고 쉽게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신다면 이 라이프 사이클과 관련돼서 돈의 문제를 연관시키는데 조금 더 여러분들이 가까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걸쳐서 다 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하나 궁금한 것이요. 한 사람이 어떤 자신의 인생 전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과연 돈이 있어야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잘 지적하셨습니다. 바로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이 강의의 이제 시발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네. 사람이 태어나서 쭉 그 경제활동을 하기 전까지는 좀 빼놓고요. 직업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혼한 이후에 주택을 마련해야 되고 또 출생한 아이를 위해서 자녀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면 은퇴를 해야 되고 또 그런 돈을 마련하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의식주나 이런 필요한 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결혼, 주택 마련, 자녀 교육, 은퇴, 직접 가장 필요한 생활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필요한 자금을 한번 예상해 보는 것이 라이프 사이클을 생각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이런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최근에 이제 남자분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할까? 그러면 뭐 전세금 정도라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 한 1억 정도요. 여자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혼수를 해가기 위해서 3천만 원이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마련할 때는 한 평당 1,00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 30평대 3억 원. 그 다음에 아이들을 교육시키는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 명을 대학까지 시키는데 1억 원이기 때문에 2명의 자녀를 기준한다면 2억 원. 그리고 은퇴할 때는 대부분 한 3억에서 5억 정도 기대하는 생활 수준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요. 그리고 의식주 등 생활에 매월 100만 원. 물론 이건 100만 원은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녀 교육, 주택 마련 다 해결됐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만이죠. 10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30년 하면은 3억 6천이 계산되는데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변동폭을 좀 계산한다면 한 5억.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돈으로 환산된 라이프 사이클의 여러 가지 목적들에 따라서 필요한 자금들을 계산해 보면 13억에서 16억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네. 참 이 얘기만 들어도 입이 벌어지는 상황인데 네. 또 한편 안심하셔야 될 이유는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과연 일생 동안 얼마 정도 돈을 버냐 그런 것들을 한번 계산해 보면 요새 사회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 초봉이 한 연봉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은퇴를 앞둔 정도의 고참 부장이나 임원 되시는 분이 어느 정도를 버냐 그럼 8천만 원 정도를 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는 사람이 2천만 원, 끝내는 사람이 8천만 원이기 때문에 두 개의 평균을 낸 5천만 원을 평균 번다고 생각을 하고 30년 동안 꾸준히 번다고 한다면 15억 정도의 연간 총소득을 벌기 때문에 필요한 돈 13억, 16억, 그 다음에 내가 벌 수 있는 돈 15억. 이렇게 생각하면 또 그다지 그렇게 뭐 앞뒤가 안 맞는 굉장히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라는 아니다라는 결론을 얻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국 사람의 삶은 어떻게든 꾸려가게 돼 있습니다. 단지 이런 것들하고 필요한 돈들하고 버는 돈들을 잘 매치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항상 어긋나거든요. 새길 빠졌다가 다시 오고 네. 또 뭐 잘못했다가 실수하면 다시 원위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위와 아래와의 조화가 잘 맞지 않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재무설계라고 하는 몇 가지 방법론을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요. 사실 그런 고민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대표님 모시고 강의를 듣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지금까지 제가 이런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돈과 삶이 서로 엇박자가 난다라는 것이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 삶을 돈의 어떤 사이클과 딱 맞추면 되는데, 이제 제가 돈의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돈의 원리. 어떻게 보면 머니 사이클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됩니다.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 반면에 돈이 도는 어떤 일정한 원리가 있다는 거죠. 이걸 잘 맞추면 바퀴가 같이 잘 굴러서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처음에 여기 계신 누구나 다 돈을 법니다. 월급의 형태이든 또는 개인 자영업을 하시든 하여튼 돈을 법니다. 그러면 그 돈의 일정 부분은 분명히 의식주로 돈을 쓰십니다. 뭐 어느 비율을 쓰는지 사람마다 다 틀리죠. 어떤 사람은 버는 돈의 반을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 쓰기도 하지만 여하튼 씁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다 쓰는 사람은 좀 바보죠. 왜? 돈을 모아야지만 그 다음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돈 모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적금, 어떤 사람은 펀드, 어떤 사람은 보험 열심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한 3년, 5년, 10년 지나면 돈이 모이죠. 그럼 이 모인 돈을 어떻게 하냐? 또 씁니다. 5년 정도 모아서 집을 마련하는데 보탠다든가 또는 창업을 하는데 내가 미천으로 샀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돈을 쓰는 두 번째 이유인데, 실제로 주택을 마련했거나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이 돈을 굴리기 위해서 고민을 합니다. 선생님, 어떤 주식이 좋아요? 이거 돈을 굴리기 위한 행동이고, 내가 그 동네 그 집 사면 괜찮을까요? 이거 부동산으로 돈을 좀 굴렸으면 하기 때문에 저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겠죠. 그래서 돈을 굴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또 잘 굴리면 뭐 1배 반도 되고 2배도 됩니다. 2배가 된 다음에 또 어떤 고민을 하냐? 또 돈 쓰기 고민을 하죠. 그래서 그 돈은 아이들 교육시키는데 또는 내가 은퇴할 때 그러기 위한 필요한 기본적인 자금으로 삼는 것이 대부분의 세 번째 돈 쓰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쓰다가 돈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분명히 내가 못 쓰고 사랑하는 자녀한테 쓰도록 증여나 상속의 형태로 남기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돈은 쓰고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단지 벌어서 지금 쓰느냐, 조금 이따 쓰느냐, 나중에 쓰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재테크라고 하는 얘기는 벌고 모으고 굴리고 하는 것을 재테크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재테크를 하느냐? 결론은 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지금 쓰느냐, 벌어서 바로 쓰느냐, 조금 모아서 쓰느냐, 더 나중에 굴려서까지 쓰느냐의 문제를 결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라고 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두 번째 돈 쓰기를 할 때, 주택을 마련하거나 창업을 할 때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좀 대출을 받아서 내가 남의 힘을 빌어서 집을 사거나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리기라는 대출, 무슨 채권 이런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런 두 번째 담보대출 받거나 또는 창업할 때 자금을 지원받거나 합니다. 반드시 빌리면 갚는 것도 아시겠죠? 갚지 않으면 그동안 내가 마련한 집도 사업장도 언젠가는 뺏기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중요한 문제 맨 바탕에 보시면 벌 때부터 돈을 남길 때까지 꾸준히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 것이 돈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절세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뭐 내 돈 지키지 않고 그냥 국가에다 그냥 번 것 중에 상당 부분을 뺏기는 거죠. 절세 범주 내에서 내 돈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건물을 잘 지었습니다. 근데 화재 보험을 안 들어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화재 나면 땅밖에 안 남습니다. 결국 내 재산을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절세 방법이나 보험을 드는 것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돈 지키기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바로 이런 돈의 원리가 지금 제가 방송하는 이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쉬시는 동안도 돈은 끊임없이 이 원리에 대해서 이 원리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돈을 벌어서 100% 다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 요새 젊은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분들 많이 있는데 그분은 이
이 이후에 모으기서부터 모든 것들을 하나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많이 쓰는 것, 이것도 위험이죠. 많이 쓰는 것 위험입니다. 또 최근에 집을 마련한다고, 요새 집값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야, 지금 전세금이면 집 마련할 수 있어. 대출 받으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너무 많이 빌리면 갚느라고 하고 모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분은 이 이후에 그림들이 해결되는 방법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곳곳에 숨어있는 복병을 잘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라이프 사이클과 아무런 문제가 없이 아주 쫙 맞추면 이제 문제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 돈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이번 시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돈 뒤에 붙을 수 있는 단어가 이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습니다. 벌기, 모으기, 굴리기, 쓰기 뭐 많은데요. 글쎄요,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자녀 교육비까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만은 대표님 말씀 쭉 들으니까 제가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그 젊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냥 글쎄요, 저 이때까지 살아온 것은 백화점에 갔는데 예쁜 옷이 있고 마음에 드는 가방이 있다 하면 일단은 구입을 합니다. 카드를 이용해서 일단 구입을 하고 나면 뒤에 이제 매달 달달이 할부금을 갚느라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물귀신 작전은 아닙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네,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네. 또 신용카드의 도움이라든가, 우리 현대사회가 자본주의 사회가 쓰도록 부추기는 사회지 모으도록 부추기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재와 미래, 시간의 문제를 바라보는 데서 부자들하고 가난한 사람들하고의 부자와 부자가 아닌 사람들과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급한 것과 중요한 것들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에레나 씨께서는 조금 아까 하신 말씀은 중요한 것보다는 급한 것부터 먼저 결정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가서 닥치면 급한 것이 될 텐데 내가 지금 급한 것도 많은데 중요한 걸 고민해 이렇게 하고 굉장히 그 눈앞에 있는 것부터 먼저 결정하는데, 여러분들 사자성어에 조삼모사라고 하는 한자성어를 아실 겁니다. 이게 아침에 3개를 주고 저녁에 4개를 주고 저녁에 4개를 주고 아침에 4개를 주고 저녁에 3개를 주고, 사실은 7개를 받는 건 똑같은데 지금 조금 더 많이 주는 걸 원하는 기본적인 인간의 속성은 아마 원숭이하고 비교해서도 큰 차이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원리는 그런 원리를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잘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그림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분들이 라이프 사이클에 필요해서 마련해야 되는 돈들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대부분 직업을 처음 갖게 된다면 무슨 돈이 필요하냐면 결혼할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진 돈의 모든 것을 다 결혼 자금을 위해서 모읍니다. 그래서 3년, 5년 모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전셋집을 얻었던 시작을 했는데, 자, 결혼하고 나서 고민을 한번 해보니까 이제 우리 눈앞에 닥친 문제는 집에 대한 문제겠죠. 그래서 또 집을 모으기 위해서, 집을 사기 위해서 그냥 애를 쓰고 대출을 얻어서 해가지고 또 갚느라고 거의 한 10년 정도 또 이렇게 쓰게 됩니다. 네. 그러고 나면 집을 다 해결했는데 40살이 됐습니다. 이제는 또 뭐가 문제가냐? 그러면 자라는 아이들이 저한테 돈을 달라고 그러죠. 아빠, 나 공부하고 싶은데 사교육 연수 이렇게 해서 돈을 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또 그것이 급한 문제가 돼서 정신없이 또 자녀 교육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면 이런 시간이 중학교 정도부터 대학교까지 생각한다면 거의 한 10년이기 때문에 또 50까지는 또 자녀 교육에 정신없이 흔들리고 삽니다. 그리고 50이 딱 돼서 생각하면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내가 이제 은퇴라는 걸 고민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50세부터 이제 중요한, 이제 급한 은퇴 자금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죠. 10년 정도 준비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50세부터 60세까지 준비해서 60세부터 90까지 30년, 10년 준비해서 30년을 살 수 있는 나라라면 대한민국 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10년 준비해서 30년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이죠.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정작 중요하고 급한 문제가 너무나 큰 과제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위에 보여드린 4가지의 박스를 연결시킨 모양을 제가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돈을 가지고 그림을 다르게 그렸습니다. 결혼은 둘이서 의논해서 우리 한 70% 자금 가지고 좀 부족한 듯이 하자라고 하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문제가 없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월급을 처음 받거나 수입이 있을 때부터 언젠가는 내가 마련해야 될 집에 대한 문제를 고민을 하고요. 예를 들면 청약저축, 뭐 5만 원, 10만 원씩 시작하는 거고요. 장기주택 마련저축 5만 원, 10만 원씩 하는 거죠. 그리고 절대 자기한테 안 올 거라고 생각하는 은퇴에 대한 문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10만 원 정도 연금보험이나 나중에 은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준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아직 아이들이 태어나지도 않았죠. 아는 겁니다.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언젠간 커서 나한테 돈을 달라고를 그 자녀를 위해서 자그마하게 준비를 시작한다면 같은 돈을 가지고 이 네 가지를 별도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다 묶어서 뭔가 그때 필요할 때마다 준비되는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로 재무설계라고 하는 방법론에서 얘기하는 여러분들의 돈과 관련된 해결 방법이죠. 위에 써 있는 것처럼 머니 솔루션 스타일, 위에 있는 것처럼 하시면 결코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바로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하실 때에만 해결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눈이 좀 밝게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그때 어떤 발생하는 상황에 맞춰서 돈을 다 가지고 있는 돈을 탈탈 털어버리는 올인을 해버리면 위험 부담이 그만큼 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재무 설계는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제가 이해를 하도록 도와드리면 이런 겁니다. 25, 30살에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열심히 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생활을 해서 한 40 정도 됐는데 이제 내가 내 집을 좀 마련해야 될 때가 됐는데 내 친구들 보니까 집이 좀 있던데 그리고 옆을 돌아봤는데 내가 모아놓은 돈하고 전세금하고 합쳐가지고 대출의 도움을 조금 받으면 집이 마련될 정도가 돼 있고요. 또 열심히 집을 마련하고 뭐 잘 살았습니다. 50이 돼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한번 멋있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아빠의 도움을 기대할 텐데 할 수 있을까라고 옆을 돌아봤더니 아이들의 해외 유학이라든가 한번 자기의 꿈을 펼 수 있는데 지원해 줄 정도의 돈이 한 70% 마련돼 있고요. 또 10년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50세부터. 그냥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60세가 됐습니다. 자, 이제 내가 일을 손에서 놔야 될 텐데 라고 생각했을 때는 옆을 돌아봤을 때 필요한 은퇴 자금의 70% 정도가 준비되어 있다면 여러분들 돈이 나를 그때마다 기다려주고 있다. 이거 얼마나 짜릿한지 한번 느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맛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에 있는 그림을 밑에 있는 그림처럼 바꿔서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3가지만 말씀드리죠. 이 밑에 있는 그림처럼 하게 될 경우는 복리와 시간의 원리를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죠? 복리와 시간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위에 그림처럼 하면은 원금보다 많은 이자를 경험하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밑에 그림처럼 하면 원금보다 많은 이자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금을 15년 동안 모았더니 뭐 5천만 원인데 이자는 5천만 원을 넘는 6천만 원, 7천만 원이 돼서 결국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1억 1천만 원, 2천만 원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간이 길면 그만큼 시간과 복리 원리가 적용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렇게 하시면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배울 때 투자는 변동성이 막 존재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잘못 기간을 선택하시면 높을 때 시작해가지고 낮을 때 내가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신다면 사이클이 2번, 3번 도는 동안도 충분히 돈이 아직까지도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해서 성공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투자가 가능해진다는 거. 3번째는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이렇게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노후 자금을 내가 놓치게 되죠. 그런데 밑에 그림처럼 하면 4마리의 토끼를 놓치지 않고 다 잡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위에 같은 생각을 이제는 버리시고 밑에 같은 생각으로 바꾸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인생의 제 목표들을 다 무난하게 잡을 걸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유, 그래요. 미리미리 뭐 조금씩 준비를 해간다면 아무리 그 미래 닥칠 파도에 파고가 높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문제는요, 지금 당장 쓸 돈도 없는데 아직 닥치지도 않은,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 문제를 가지고 절실하게 고민하고 뭐 준비해야 될 이런 필요성을 사람들이 못 느낀다는 데 있거든요. 예. 제가 지금 말씀하신 에레나 씨께서 말씀하신 문제를 아주 단칼에 해결할 정도의 좋은 생각을 하나 해냈습니다. 어떤 건가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자기의 재정 상태를 보고 뭐 방법이 있을 거야,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 부모님 보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대부분들이 지금 2008년도에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점검해 봅니다. 내가 얼마의 돈을 가졌고 지금 내 상황이 어떤 거야, 이런 거 고민을 막 해보면서 제가 묻습니다. 에레나 씨께서는 한 20년, 30년 후에 은퇴할 정도의 생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없으세요? 네. 제가 한번 그때 정도의 꿈을 한번 여쭤볼까요? 그냥 예쁜 꽃가게 가서 남편과 함께 꽃을 사들고 오는 그림? 네네네. 네. 제가 그거를 모든 분들이 다 공통의 언어로 공감할 수 있는 문장을 하나 만들어내면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어른님과 행복하게 살고 싶어. 예.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도 그거의 하나죠. 네. 그런데 실제로 그때 가서 뚜껑을 딱 열어보면 저 푸른 초원이 달동네, 그림 같은 집, 반지하 월세, 예. 사랑하는 우리님, 진짜 사랑할 만한가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80% 이상의 모든 가정들이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그 모습 그대로 살 건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미래에 좀 다른 생활을 살 건지 지금의 모습을 바꾸자. 바꾸지 않으면 당신의 모습이 진짜 지금 원하는 저 푸른 초원이대로 되는 게 아니라 제가 걱정하는 것처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반드시 한번 지금 정도에 확인해 보신다면 내가 그렇게 될까를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바꾸지 않는다면 미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를 바꿔서 당신이 기대하는 미래를 만들자. 제가 이 문제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자, 이게 어느 정도의 여러분들한테 그 영향력이 갈지도 모르겠는데 네. 필요한 돈이 얼마인가? 은퇴를 전제로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에레나 씨에게 여쭤본 은퇴할 쯤의 생활. 얼마 정도의 돈이 필요할까? 그러면은 100만 원씩 12달, 그 다음에 10년 정도. 70세까지 살 때는 그랬죠? 그러면 네. 필요한 돈이 1억 2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고령화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밀려오면서부터 필요한 돈이 100만 원씩 12달 10년이 아니고 30년이 되는 거고요. 네. 이제는 100만 원 가지고 되지도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돈을 계산해 보면 예전에는 은퇴에 필요한 돈이 1억 2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7억 2천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이 바로 고령화라고 하는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여러분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요. 예전에는 금리가 괜찮았는데 지금은 금리가 굉장히 낮아진 것을 대부분의 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예전에는 3천만 원을 12% 금리로 30년 동안 굴리면은요 8억 9천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가 낮아져서 4% 5% 정도의 금리로 3천만 원을 30년 동안 동일한 기간 동안 굴리면 팔자가 없어지고 곧 9천만 원으로 돈이 줄어듭니다. 아이고. 네, 이 정도로 준비할 수 있는 돈이 굉장히 줄어드는 건 바로 저금리의 영향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준비된 돈이 많았고 필요한 돈이 적었기 때문에 남는 돈들을 대부분 집 한 채로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대부분의 30, 40대, 20, 30대 뭐 괜찮습니다. 뭐 에레나 씨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분들은 필요한 돈은 7억 2천만 원인데 준비되는 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 모자라는 돈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네. 보따리 싸가지고 아들 집으로 간다.
두 번째, 촛불 시위를 다시 한다. 국민연금 올려달라고. 예. 세 번째, 부부가 손잡고 탑골공원에 간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네. 네 번째, 내가 준비해서 조용히 내가 쓰다 아무런 피해도 안 끼치고 행복하게 눈을 감는다.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글쎄요. 가능하면 돈을 좀 많이 끌어야 되니까 1, 2, 3, 4번 다. 예. 너무 욕심이 많으신데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4번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위기감과 필요성을 좀 절실하게 느끼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주말에 그동안 내가 돈을 어떻게 써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2009 인생 역전 올바른 재무 설계부터 다음 시간에 역시 명강의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009년) 올 한 해 최고의 재테크는 뭘까요? 한 재테크 고수한테 조언을 구해본 결과 직테크, 그러니까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최고의 재테크가 될 것이다 라는 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요즘같이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월급만한 재테크 수단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동안 부동산 또 주식에 열을 올리셨다면 새해부터는 자신의 일터에서 보다 본업에 충실하는 것도 좋은 재테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팁 알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